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통계 모델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블랙박스와 같은 통계 분석의 악몽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어제 이야기했던 것과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블랙박스와 같은 통계 분석의 악몽. 기존에 많은 경우가 이 통계 분석을 하고 나서 나오는 시그널이 이제 우리가 분류기를 통해서 나오는 시그널이 있고 그 시그널의 액큐러시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도대체 왜 그렇게 나왔느냐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블랙박스와 같은 통계 분석의 악몽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에서 많은 통계 모형이 사용되고는 있지만 연구자 스스로가 통계 모형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어떤 상황에 있다? 악몽. 계속 악몽을 꾸고 있다. 어떤 악몽이냐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분석했으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악몽.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그런 악몽이 하나가 있고, 첫 번째는 그런 설명이 어렵다. 설명 못하는 뻘쭘함에 대한 악몽. 설명 못하는 뻘쭘함에 대한 악몽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사실 더 심각한 악몽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모르겠는 악몽. 도대체 어디서부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악몽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조금 깊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강좌를 통해서 공부하지 않고 그냥 통계 분석 패키지 돌려가면서 공부하면은 계속 악몽을 꾸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계 모형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넣어주기만 하면은 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이 출력 결과, 이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출력 결과를 내는 것 자체도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정말 잘하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다 더 능력이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면은 이 통계 모형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해하지 않은 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법을 잠정적으로 블랙박스 통계학이라고 하고 이제 이것을 의사과학의 사용법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의사과학은 뭐냐면 사이비,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죠. 사이비, 의사가 여기서 말하는 그 뭐랄까 메디컬 닥터가 아닙니다. 사이비 나왔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의사과학자들을 많이 만나죠. 의사과학자들을 어디서 많이 만나냐면 저기 어디죠? 그 유튜브 워리어라 그래서 유튜브 워리어. 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얕고 넓게 배우면은 의사과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따로 이런 식으로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서 진행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래야지만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유튜브 워리어들이 하는 그 전형적인 실수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해결을 하는 첫 번째 이상함 사용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세요. 들어보시고 나도 이러한 이 사이비 통계학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의한 차이가 나올 때까지 검정 방법을 계속 바꾼다. 검정 방법을 계속 바꾼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테스트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통계학의 양대 축이 있다 그랬죠. 통계학이란 집을 세우기 위한 양대 축,
첫 번째, 첫 번째가 뭐죠? 이 추정. 추정 방법론을 배워야 됩니다. 모델링 기반에서의 추정 방법. 모델을 특징 지우는 모수에 대한 추정을 말하는 거죠. 그 추정 방법론. 그리고 두 번째, 그 추정된 그 추정량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추정하면 추정량이 나옵니다. estimate라고 하는데 추정량. 이 추정량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 방법이 어떻게 돼요? 그 중에 평가 방법 하나가 이 검증 테스트를 합니다. 검증 혹은 뭐 검정이라고도 하죠. 영어로 하면 테스트. 그래서 이 추정 방법과 검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추정을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패키지 돌려서 만들었어요. 뭐 개수의 값을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개수 값이 정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 방법에 대한 그 검증에 따른 결과가 내 마음에 안 들었어. 소위 말해서 p-value가 0.05보다 작아야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요청하는 건데 p-value가 0.0보다 컸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검정 방법을 계속해서 바꿔요. 검정 방법을. 근데 그래도 요거까지는 그래도 약간 애교입니다. 애교. 실제로 자행되는 이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자행이 되냐면 데이터를 바꿔버리는 근본을 두드려 버리는 그런 경우도 꽤 많아요. 이 소위 말해서 이거를 manipulation, fabrication 영어로 하는데 이 실험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왠지 내가 실험을 왠지 잘못하는 것 같아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데이터를 쏙 빼버리고 다시 돌리게 돼요. 다시 돌려서 p-value가 0.05 이하로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정 방법을 바꾸는 것까지는 그래도 애교다. 그래도 검정 방법을 바꾸려면 그래도 공부를 꽤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귀 분석을 했는데 회귀 분석에 대한 그 개수 검정 방법이 고정되어 있는데 그걸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는 또 쉽지 않거든요. 아예 테스트를 모델을 새로 고민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나름 중수입니다. 중수.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꽤 많죠. 두 번째, 데이터들 중에서 관측치끼리 나눗셈을 하여 지표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서 유의차가 나올 때까지 신발명을 반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마주하는 많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일본 책 번역한 거라서 신발명, 새로운 것을 뭔가 만들어내는 유의차가 나올 때까지. 근데 이거는 아까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표를 맞게 만들. 그래서 관측치끼리 나눗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섣불리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조작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거를 하면 안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왜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하면 안 되냐? 이 관측치끼리 무엇인가 이렇게 소위 조작을 해서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버무려서 결과적으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는 사실은 이 소위 말해서 미리 실험을 하고자 하는 그 청사진을 먼저 이제 계획할 때 그때 이미 정해진 상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통계학 내부에서는 실험계획법이라고 해서 배우죠. 그래서 실험계획을 할 때 이미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이용하고 어떠한 추정을 하고 어떠한 테스트를 할지 미리 다 소상하게 결정을 짓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 통계 방법론이 과학적인 결론으로 이끌어지게 돼요. 그럼 여기서는 그러면 이런 의문을 또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통계적인 방법론에 대한 것이 뭐 우리가 원하는 지표, 우리가 원하는 결과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험 계획에 근거한 그 일련의 프로세스는 이미 이 수리적으로도 그리고 이 수리적 이외의 어떤 경험적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검증이 된 방법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검증이 된 그 방법론을 그 툴을 이용해야지 그 툴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된다면 왜곡된 결과가 나오게 돼서 소위 말해서 고무줄 내가 원하는 대로 고무줄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것을 아는 사람도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자행되는 것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이런 내용을 사실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의사과학이 계속 이제 현실에서 자행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수업을 듣고 이 시니어 레벨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이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주니어 분들을 이제 나중에 가르치고 이제 통계학 전공자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돼서도 패키지 돌려봐 하고 결과 안 나왔으면 야 다시 돌려 이렇게 될 때까지 해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이 내용은 이제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R 스퀘어 값은 이제 설명력이므로 무조건 1에 가까우면 된다 이렇게 나오죠. R 스퀘어 값은 뭐 일종의 이 총분산을 설명을 하는 모델이 분산을 설명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회귀 모델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어저께 이제 학생 한 분께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무엇이냐면 이 모델을 통해서 액큐러시 정확도가 높으면은 다 용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잘 되면 되는 거지 뭐가 또 추가적으로 이게 통계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많은 경우에 엔지니어링 도메인에서는 그렇게 액큐러시만 보는 경우가 많지만 이 통계 모델을 활용해서 이 설명은 이게 모델 자체로부터 현상을 설명하는 설명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설명력은 데이터에 있는 총분산에 대한 설명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분산 설명력.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 분산은 앞으로 이거는 이제 상식으로 계속 알아두십시오. 분산은 정보의 양입니다. 정보의 양이고 분산 크기입니다. 분산이 커야지만 정보의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산 설명력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설명력의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R 스퀘어라는 것인데 이 회귀 모델로 인한 변동을 총변동의 퍼센테이지를 이제 측정을 한 것입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 분산 설명력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모델의 해석 능력, 통계 모델의 해석으로부터 출발하는 설명력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설명력이 좋은 모델이 잘 알고 있는 회귀분석 모델입니다. 이 회귀분석 모델로부터 이제 추론할 수 있는 추가 정보가 나올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체중의 단위 증가에 따라서 뭐 당뇨병이 높아질 확률이 어느 정도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 모델로부터 출발하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 증가에 따른 이 당뇨병의 어떤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 모델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 지표를 포캐스팅 하는 데서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 정확도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모델 해석 설명력이 또 두 번째가 돼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두 가지를 비교하지 못하니까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분산 설명력, 여기 R스퀘어는 맥스 값이 1입니다. 이 수리적인 데피니션으로는. 근데 이 분산 설명력만 증가하면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델 해석 설명, 모델로부터 출발하는 설명력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수리적으로 R스퀘어는 변수를 계속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그냥 R스퀘어는 무조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회귀 모델에다가 무작정 변수를 그냥 묻지마 추가해버리는 거죠. 모델에. 그래서 소위 임상시험으로부터 출발한 가설로부터 출발한 중요한 변수들을 이용해서 그 모델에 어떤 간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인과관계를 설명해주는 관계성, 이 상호작용을 설명해줄 수 있는 관계성, 모델로부터 출발하는 해석이 아니라 그 해석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변수를 10개, 한 3, 4개만 넣어서 간결하게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거기다가 갑자기 변수를 막 한 5만 개를 추가로 해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델에 이제 보고자 하는 상관관계, 연관관계가 있는 그 변수가 몇만 개가 돼 버리니까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로부터 출발한 해석 설명력을 희생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 모델 해석 설명력을 희생시키는 대표적인 모델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통계하는 사람들은 딥러닝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굉장히 안 좋아해요. 이 모델 해석 설명력이 전혀 없는 모델 가지고 도대체 뭘 하자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추기만 하면 다인가 이렇게. 그래서 explainable AI란 말이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니까 explain을 해달라. 여기서 explain에 아시죠? 저 여기 또 책이 하나 있는데 가보시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XAI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죠. XAI, explainable AI. 새로운 토픽인데 어떻게든 그 딥러닝 모델 안에서 해석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현장에서 이제 통계 전공자로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역할을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방향 지표가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등분산 가정 위반이라고 지적당하면 데이터 변수를 변수 변환하여 쇄기 분석 아노바 하면 된다. 등분산 가정 위반. 그럼 물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가정. 이 가정, 이제 소위 모델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 가정이 필요한데 그 데이터 가정 안 맞으면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변수 변환을 하는데 그 변수 변환을 그냥 묻지마 변수 변환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물론 그게 틀린 것만은 아닌데 그게 왕도인 것처럼 계속 변수 변환을 하다가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죠. 변수 변환을 하면 역변환을 새로 해서 그 변수 변환 된 것에 대한 이 원복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 변환이 아니라 가정이 맞지 않는 경우는 그 가정이 깨지면 그 깨진 그 특별 케이스에 맞는 새로운 모델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모델을 배울 때 하다못해 아노바 여기 나오는 이 등분산 가정 안 맞으면은 등분산 가정이 안 맞는 경우에 쓰는 그 모델을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많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통계 분석에서는 그거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전공자로서 그 알고 안 하는 거랑
알고 안 하는 거랑 몰라서 안 하는 거랑은 완전 천지 차이죠. 그 왜곡된 결과를 어떻게든 나중에 잡아내기 위해서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 회귀 분석은 좀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 거고요. 회귀 모델에 대해서. 근데 여기 보이는 아노바 뭐죠? 분산 분석이죠. 분산 분석의 목적. 분산 분석의 목적은 분산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평균을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평균 비교에 필요한 분석 방법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 변환이 교수님. 네. 혹시 죄송하지만 아노바가 뭘까요? 아노바. 질문 매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노바 들으시다가 이해 안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질문해 주세요. 아노바는 이게 영어의 약자예요. Analysis of Variance라 그래서 이게 Analysis of Variance 이렇게 돼 있어요. 분산의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귀 모델을 이제 여러분들이 피팅을 하고 나면은 그 모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산을 이제 소위 말해서 분산을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흡수시켜서 분산을 설명할 분산 설명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모델이 가지고 그 모델이 전체 분산 여기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할게요. 이 전체 분산이 있으면은 이 전체 분산에서 모델이 설명하는 이 분산이 요만큼이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이 모델이 잘 분산을 잘 캡처해서 가지고 있느냐 요런 영역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하는 분산 분석의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회귀 모델이 아니라 일종의 이거는 리니어 모델의 일종인데 리니어 모델의 일종에서 평균을 비교하는 그 모델이 있어요. 평균. 그래서 이 집단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집단이 또 집단 두 번째 집단이 이렇게 했을 때 거기 나오는 그 데이터에서 그 데이터의 평균 그리고 평균 여기 옵저베이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옵저베이션이 나오는 것에 있어서 옵저베이션은 평균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평균이 같으냐 아니면 다르냐, 평균이 같으냐 아니면 다르냐를 테스트합니다. 근데 그 테스트하는 방법에 그 아까 말씀드린 분산 설명력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이 논리가 여기서 개입이 돼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나오는 변동, 여기서 나오는 변동 이거를 비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0이면 이게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돼요? 평균이 같다. 이게 첫 번째 가설이죠. 만약에 같지 않다 이렇게 하면 평균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사실 추정량이에요. 추정량이에요. 한 집단에서 나오는 평균, 두 번째 집단에서 나오는 평균, 이 두 개의 차이, 이 두 개의 차이의 정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를 우리가 이것을 추정량이라고 했을 때 이 추정량의 성질을 이 분산 설명력, 이 분산을 우리가 분해해서 연구하게 되고 그 분산 한국말로 분산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테일을 모두 다 알려줄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이 지점에서는 이 분산 분석은 일반적으로는 평균 비교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평균을 비교 분석하고 싶다. 이 분산 분석의 그 명칭에 그 미끼에 낚이는 사람이 참 많죠. 분산을 분석하는 거다. 아닙니다. 여기서는 목적 자체가 평균 비교예요. 평균 비교를 위해서 분산을 분석하는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강의를 수강 신청하십시오. 강의료는 이제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사이비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이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이 책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소위 말해서 약간 그 통계 그 외전 뭐 이런 책 있지 않습니까? 비사, 통계 비사.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텍스트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어쨌든 변수 변환이 귀찮다면 관측식끼리 나눈 값을 만들어 비모수 검정을 하면 된다. 이러네요. 비모수 검정을 하면 된다. 그래서 비모수 검정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만병통치약. 만병통치약이다. 하다가 뭔가 가정이 안 맞고 뭔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비모수 검정으로 갑시다. 이런 논리로 하는데, 비모수 검정은 가정이 없기 때문에 라는 대착각. 비모수 검정 가정이 있습니다. 비모수 검정도 필요한 가정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 비모수 검정법에 대한 내용을 이제 뭐 이 수업에서 알려드리기는 좀 너무 방대한 내용이, 너무 주제 벗어난 내용이 돼서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번의 검정을 시행함으로 다중비교이다라고 지적받으면 무조건 다중검정법에 대한 보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자, 빅데이터 시절이 열리면서 이 다중검정법이 본격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이 내용이 유전체 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광범위하게 문제가 됐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그 유전자 그 DNA 있지 않습니까? 그 DNA의 그 염기서열, 그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 그 염기서열에 나오는 그 있잖아요. AT, 뭐 GC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염기서열이 개수가 30억 개입니다. 3빌리언입니다. 모든 사람 똑같아요. 그 3빌리언인데 그 30억 개의 그 유전자 중에서 가령 당뇨병과 연관이 있는 유전자가 어디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연구를 하려고 한다면 회귀 모델에다가 지금 변수를 몇 개를 집어내야 되냐면 몇 개죠? 35개. 35개를 집어넣어야 돼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 컴퓨터를 가지고 35개의 회귀 모델 못 올리는 게 일단 첫 번째 난제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유의한 결과가 나와도 문제입니다. 일일이 테스트해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서 많은 경우가 굉장히 높은 연관관계를 가지는 그 결과가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운이 좋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유의한 유전자가 3개 정도 나왔다. 그러면 야호! 졸업 직행. 논문 쓰고 졸업.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되고, 이 굉장히 유의한 유전자가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개 이렇게. 그럼 도대체 10만 개에서 뭐가 중요한 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10만 개를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테스트 하잖아요. 테스트. 예를 들어서 p-value가 0.05. 그래서 유의 수준 0.05. 유의 수준 0.05를 제한 걸어서 타입 1 에러죠. 제 1종 오류를 0.05%를 인정하는 한도에서 이 유전자가 유의하다는 말이 나오는 건데, 문제는 이 유의 수준 95%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 1종 오류 5%를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얘기를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테스트, 이 통계 분석에서 나오는 그 테스트의 기본 논리가 허점이 있어요. 원래 그 허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가야지만 실전에서 그 테스트 결과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빅데이터 시절에서 5%, 그럼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유의하게 나오는 유전자 100개 중에서 5개는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 1종 오류. 유의하다고 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뽑아냈는데, 그 중에 통계적으로 5개 정도는 이건 잘못 뽑힌 거야. 이건 유의하지 않은 건데. 이걸 인정하는 한도에서 유의하다고 본 게 100개 뽑힌 거라고요. 그러면은 100개 중에서는 5개인데 1000개 중에서는 몇 개죠?
50개, 10,000개 중에서는 500개, 10만 개 중에서는 5,000개, 100만 개 중에서는 5만 개, 1억 개 중에서는 50만 개. 예, 1억. 아까 30억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30억 개 중에서 우리가 유의하게 뽑힌 것이 이 기본적으로는 5% 뽑힌 것 중에 5%는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이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러 번의 검정을 여러 개 변수를 많이 테스트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일종 오류에 걸려드는 애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보정을 해주는 일종의 또 타협을 여기서 한번 합니다. 다중공정법에 의해서 보정을 한다. 보정. 그래서 더 이게 기존에는 이 컷오프를 이제 소위 이제 쉽게 생각해서 0.05였는데 0.05가 아니라 0.00001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0.005에서 0.001로 기준을 확 낮춰버리는 그 검정법의 논리가 있는데 그게 다중검정법 보정 방법론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그거를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 이 보정 방법론이 만약 0.0001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유의한 것이 원래 5만 개가 나왔는데 5만 개가 아니라 한 500개로 훅 줄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더 강하게. 그래서 그 중에서도 더 유의한 놈들을 뽑아내서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중검정법에 의해서 보정을 하면 무조건 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사입이다. 네, 이런 것. 다중검정법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어떤 경우는 다중검정법을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치 판단에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이 소위 말해서 가치 형량 그 기준을 가치 형량해서 결정지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사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특별 역량이죠. 답이 없는 답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데이터셋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데이터셋을 무엇을 써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 그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통계학이라는 학문을 이해를 되게 잘해야 되는데 통계학은 수학적인 측면을 물론 수학을 툴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적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인문학적, 사회학적, 그 예술적 속성을 동시에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종의 뭐 예술, 아트라고 하면 아트적 속성이 있어요. 예. 답이 없는 영역입니다. 예. 답 없음. 그래서 수학 하는 사람들이 통계학의 논리를 듣다 보면은 이게 무슨 그 이상한 소리냐, 예. 이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라는 이야기의 답변이 굉장히 많이 와요. 예. 왜냐하면 아트의 속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이용해서 우리가 이게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만 이용을 해야 된다면 도대체 이걸 이용해야 되느냐, 이걸 이용해야 되느냐, 이걸 이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교과서에서 제공해주지 않는 소정의 통계 내부 본연의 논리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탈교과서적 내용이에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어느 누구도 사실은 소위 말해서 가치 판단이죠. 가치 판단의 영역이 존재하게 되고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통계학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중검정법을 사용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의 논리가 통계학 본류의 기준 잣대로 제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인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그 잣대라는 것이 뭡니까? 예, 어쨌든 그 기준을 가지고 가치 판단을 해야 될 텐데 맞죠? 그 가치 판단,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은 또 다시 어떻게 되냐면 기본으로 돌아와서 수리통계학에 대한 근본 이해, 수리통계학에 대한 근본 이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학
모델링을 하기 이게 모델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뭡니까? 오류를 잡아내는, 오차를 잡아내는 조정, 이 오류와 오차를 잡아내는 데 있어서의 그 조정 가능한 오차를 잡는 것의 큰 툴은 기본적으로는 편의와 분산이죠. 그래서 편의에 대한 이해와 분산에 대한 이해, 이런 기본적인 이해로부터 다시 이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통계학 안 들으신 분들은 한번 수리통계학을 목욕제계 하시고 자, 한 장 한 장 읽어보시면서 좀 이렇게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의문을 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거는 비단 통계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 소양입니다. 지금은 이게 기술 발달이 항상 그래요. 먼저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서 어플리케이션을 치고 나가면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람들이 거기 이 불나방처럼 확 몰려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사람들이 그제서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서서히 그 영역이 하나의 설득력이 있는 학문 분야로서 점점 고착화되고 고급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고급 개발자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본 소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수리통계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어려운 내용, 어려운 영역이에요. 지금 여기 통계학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좋은 데로 오셨어요. 좋은 데로. 좋은 데. 쉬우면은 남들도 쉬워요. 쉬우면 남들도 쉬워.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아트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통계학은 그 책으로 못 배웁니다. 책으로 배우기가 난해해야 합니다. 난해. 그럼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그 방망이 깎는 노인 뭐 이렇게 있죠. 방망이 배우려면 방망이 깎는 노인을 만나야 되잖아요. 도제식으로 일어납니다. 도제식. 특이하죠. 그래서 통계학은 비슷하게 도공의 마인드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스승님을 찾으셔야 돼요. 저도 이제 지금 강의 듣는 분들의 이제 일종의 스승이죠. 저도 도제식으로 배운 것을 도제식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있으니까 이 통계학이 매우 매력적이기도 하면서 매우 특이한 학문입니다. 자연과학의 속성도 있으면서 사회과학 속성도 있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금 국내에 있는 대학들 보면은 사회과학 대학의 통계학 그 디파트먼트로 들어가 있는 데가 절반입니다. 그리고 절반이 자연과학 속에 속해 있고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통계학이 왜 정치 경영이 있는 데 있어야 되나에 대한 통계학 속성이 물론 그 원래 본류의 내용이 그런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각설하고, 자, 그래서 빅데이터 시절에도 결과적으로는 통계학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리고 그 해결이 된다는 말은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기준 제시 못하면 계속 말싸움만 하게 돼요.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왜 좋은 건데? 그래서 근본적인 내용을 두드려 줘야죠. 그러면 그제서야 아하 그렇구나 하면서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는 이제 통계학을 공부를 이제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박사과정까지 쭉 공부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 공부하는 거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통계학 박사들 몸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 있어요. 이게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자, 그 논문 데이터의 검정 결과인 P값에 근거하여 P값이 작을수록 자신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P값이 작아. P값이라면 여기는 P-value입니다. P-value. P-value가 작으면은 좋다. 그런데 이제 P-value는 정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그럼 P-value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게 정말 신기한 현상입니다.
예.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P-밸류가 뭐라고 하냐면은 몰라요. 눈물. 예. 예. 의사과학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통계학을 의사과학으로.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공부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예.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 예. 너무 우리는 그 소위 말해서 주입식 교육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답만 맞추면 된다 이런 것이 너무 습관화돼 있어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답만 맞추면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 대학 교육까지 와서도 P-밸류 뭐 기본적인 개념들 모르고 그냥 통계학과 통계학과 전공해도 모르고 졸업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가 이제 사실 있죠. 이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의 80% 이상을 자기 걸로 가져가면은 제가 전국에서 상위 2% 안에 들어간 통계 천재다. 예. 예. 2% 안에. 이제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우셨던 것을 잘 삶으로 삶이 아니라 이 지식으로 잘 이렇게 습득하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P값이 작을수록 자신이 주장이 무조건 옳다. 아니죠. 예, 아닐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들은 매우 주의를 기울여도 아주 쉽게 블랙박스 통계학 자기 기만에 빠져버립니다. 예, 명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자기 기만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이상한 방법론이 계속 발명이 되고 이 소수의 연구자들 구성된 집단이 공동 황상을 만들어내고, 예, 그리고 예, 이 특정 학문 분야에서는 내론만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의 비밀이 계승돼요. 예, 그 도메인 안에서만 사용되는 소위 말해서 그 사이비 통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사이비 통계. 그러면은 지금 이 수업 듣는 분들은 사이비 통계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사이비 통계가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알려면 이제 기본적인 기본 개념부터 하나씩 잡아 나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데이터를 잘 살펴보는 능력, 그리고 데이터의 구조에 부합하는 통계 모델을 구축하는 능력을 스스로 가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통계학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동안 너무 이상한 것들을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만으로는 알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통계 모델링의 출발점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개인적으로 제 지인 교수님이 쓰셨기 때문에 추천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네, 지인 교수님께서 이 책을 주셨는데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 무슨 이런 책을 쓰셨나? 이렇게 번역을 하신 거거든요. 일본에 있는 일본 저자입니다. 일본에 계신 이 통계학 학자 분이 쓰신 책인데, 근데 가만히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책 사라는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소위 구글러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책 사라는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이 책은 정말 소장할 만한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선반에다가 올려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 일반화 선형 모형의 도입과 베이지적인 확장이라고 나옵니다. 사실은 여기 말씀은 이 모형 방법만으로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이 수업 듣는 분들이 일반화 선형 모형과 그 베이지적인 확장, 이 두 가지를 했다. 그러면 사실 엄청난, 거의 한 80% 이상 한 겁니다. 예, 80에서 90%.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것에 모든 것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많은 폭넓은 내용을 이제 담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지안 통계학이라는 것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화 선형 모형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건 의미가 없는 짓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은 베이지 통계학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베이직 동기화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그 실전에서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일반화 선형 모형에 대한 이해가 없어. 그래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근본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씩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은 그래서 4학년 수업에 상응하는 그런 마지막 정리하는 수업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이 표를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형 모형의 발전 이렇게 나옵니다. 선형 모형의 발전. 그래서 선형 모형은 이제 리니어 모델을 말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 선형, 이 베타 모수에 대한 선형입니다. 이 모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은 모수에 대해서 선형, 리니어한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는 이 베타가 땅바닥에, 제가 이게 수업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모수에 대한 선형이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베타 개수가 땅바닥에 붙어 있으면은 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땅바닥이 아니고 위에 올라갔다면 선형이 아니다, 비선형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근데 이 땅바닥에 붙어 있지 않고 위에서 비선형, 여기 붙어 있으면 선형 이렇게 물리적으로 무식하게 이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소위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죠. 그래서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거 이제 벡터입니다.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모형으로 우리가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 모델링 기법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예쁜 수리적인 특성이 있고 굉장히 강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모델 설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소위 수학에서 미리 다 읽어놓은 그 리니어 알지브라의 그 컨셉을 그대로 다 끌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들이 그 선형 모형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이름도 유명한 회귀 분석이 이 리니어 모델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맨 처음에는 선형 모형에서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쳤을 때 그 데이터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선형 모델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이 직선이 이 데이터를 설명해 준다라고 해서 맨 처음에 근데 이 직선을 특징화시켜 주는 것이 있죠. 특징화시켜 주는 것은 뭐죠? 기울기가 특징화시켜 주고, 그리고 뭐를 특징 지어주죠? 이 절편과 기울기를 알면 이 직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절편과 직선, 이 기울기죠. 이 기울기가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선형 모델이 나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나오는 이 절편과 이 기울기가 각각 베타1, 베타1이라고 한다면 이거 두 개를 추정을 해야 돼요. 예, 이 값을 추정해야 되는데 그 추정하는 방법 중에서 대표적으로 최소 제곱법을 이제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근데 이 선형 모형, 이 기본 선형 모형은 일반 선형 모형은 정규 분포라는 이 분포를 가정을 하고 있어요. 정규 분포라는 건 정규 분포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 이외에 여기서는 분포 가정하는 것은 여기 이 반응 변수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네, 반응 변수. 네, 반응 변수가 이제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키, 좀 너무 민감한 얘기인가? 신체적인 거 하지 말고 뭐가 있을까?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날씨, 온도와 아이스크림 판매량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판매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연속형 변수라는 것입니다. continuous value. 근데 이 판매량이 이 연속형 변수가 아니라 카운트 데이터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판매 개수 이렇게 한다든지 일사병의 발생 빈도 이렇게 나오는 발생 횟수 이런 식으로 카운트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정규 분포 연속형 변수에 있는 기법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쓸 수는 있는데 안 맞습니다. 잘 이상한 왜곡된 결과가 나와요. 가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정규 분포 이외에 카운트 데이터를 이용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반화 선형 모형을 확장시켜 버려요. 그래서 일반화 선형 모형의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이 책에서 다루는데 이 두 가지 알면은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 다 해결된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이름도 유명한 로지스틱 회귀 모델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반응 변수가 이항 분포예요. 예. 그래서 있다 없다. 예. 그 소위 말해서 뭐 성공했다 안 했다. 이항 분포와 관련된 것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 두 번째는 포화송 회귀 분석입니다. 포화송 회귀 분석인데 포화송은 카운트예요. 카운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종자의 멀쩡하고 이제 제대로 씨앗을 터뜨릴 수 있는 정상적인 종자의 개수. 이렇게. 그래서 이런 개수에 대한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클라이언트들에게 분석 방법론을 받았는데 분명히 여기 카운트 데이터 이 종속 변수가 y인데 이게 반응 변수가 카운트 데이터인데 그냥 일반 선형 모형 그냥 적합시키면은 어떻게 되죠? 그 소프트웨어에다가 결과가 절망적이도 결과가 그냥 나옵니다. 오히려 더 절망적이야. 예, 이게 왜 절망적이냐면 이게 틀린 결과인데 이게 맞는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그냥 통계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이게 가정이 맞는 것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 제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 이외의 확률 분포.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로지스틱과 포화송 회귀 분석을 다룰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일반화 혼합 모형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한 단계 더 이제 복잡해지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반응 변수의 가정이죠. 일반화 선형 문제는 반응 변수의 가정이 반응 변수의 가정이 다양한 경우. 반응 변수의 가정이 여기서는 정규 분포로 그냥 하나로 픽스 시킨 건데 일반화 선형 모형에서는 반응 변수에 대한 가정이 정규 분포 이외에 다른 것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더 확장된 거죠. 그래서 일반화. 그 다음에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건 뭐냐면 일반화 혼합 모형인데 일반화 혼합 모형은 뭐냐면 그 개체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추출된 데이터 개체 샘플이라고 하고 뭐 서브젝트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개체 간의 그 변수의 측정치는 서로 독립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 가정입니다. 근데 그 독립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이제 미세먼지에 관심 많으니까 미세먼지면 안 되겠다. 미세먼지는 안 되고 혈압이라고 합시다. 혈압을 측정하는데 100명의 환자가 있어요. 그리고 100명의 환자를 혈압을 한 명씩 측정해요. 그러면은 샘플이 100개가 나오죠. 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한 케이스가 있고요. 케이스 1이고 또 케이스가 2인데 케이스 2는 어떻게 되냐면 10명의 환자를 모은 다음에 그 10명의 환자를 10번 측정해. 그러면 총 몇 개가 나오죠? 데이터가? 100개가 나오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데이터 개수는 100개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돌리면은 이런 거 그냥 똑같이 선형 모형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나오지만 그대로 쓰면 안 된다. 그대로 쓰면 뭐가 문제냐? 기본 선형 모형 그리고 일반화 선형 모형의 기본 전제는 이 개체 간의 이 데이터 간의 독립이어야 됩니다. 독립이란 말은 하나의 데이터가 서로 다른 개체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이거를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해버리면 나중에 왜곡되는 결과가 많이 나와요. 특히 어느 한 개체가 많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정보량을 적게 가지고 있는 개체의 분산을 이거를 영어로 하면 dominating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분산이 작은 경우에 있는 것을 잡아먹음으로써
실제로 이 분산이 되게 조그만 분산이 되게 중요한데 이 분산을 잡아먹음으로써 이 사람들의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현상을 왜곡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개체로부터 나오는 이 데이터가 이제 발생되었을 때 이건 서로 데이터 간의 그 개체 간의 독립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개체에서 여러 번 하는 경우 혹은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은 하나의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식물을 이제 재배하는데 식물의 발육 정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화분이 뭐 2개가 있으면 하나는 거름을 많이 줘요. 하나는 거름 많이 안 줘. 그러면 당연히 발육 정도가 차이가 날 텐데 이거를 그냥 다 합쳐갖고 하면은 사실은 그 화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죠. 그 화분 안에 있는 개체들은 서로 연관관계가 더 커. 왜냐면 이 비료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소위 이렇게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이 독립성 과정이 깨진 경우를 우리가 반복 측정 자료, 같은 개체로부터 출발하는 반복 측정 자료라고 합니다. 혹은 이거를 경시적 자료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한 개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측정하기 때문에 경시적 자료 분석이라고도 하고요. 그 longitudinal 데이터라고도 합니다.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 같은 데이터를 계속 추적하거든요. 그래서 추적 관찰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데모그래픽 데이터라 그래서 이제 한 몇 년에 한 번씩 국가 총조사 하잖아요. 이렇게 국민 총조사. 그럴 때 이 데모그래픽 데이터를 이제 한 가정을 정해놓고 그 가정이 어떻게 뭐 이동하는지 수입이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총조사를 통계청에서 해요. 그때 이 롱지튜디널 데이터 기법이 여기서 들어가게 되죠. 이거를 그냥 묻지마 짬뽕 데이터 분석, 묻지마 통계 패키지 돌려 이런 거 하면은 안 됩니다. 다 왜곡돼요 결과가.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체를 여러 번 하는 경우.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의료 쪽에서 의료기관 많은 경우가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고 물론 사실은 일반 비전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긴 해요. 비전 연구할 때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특정 영역에 있는 사진을 너무 많이 하거나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것만 이렇게 했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테스트 데이터에서 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맞게 돼요. 제너럴한 경우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한 개체 간의 분산을 따로 고려를 하는 것을 이제 혼합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개체 안에 발생하는 그 개체는 원래 개체 안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고정되어야 되는데 그 고정되지 않고 그 안에서 이렇게 사사사사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개체 안에서 일어나는 랜덤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랜덤성을 우리가 캐치해서 랜덤 이펙트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픽스드 이펙트는 기존에 우리가 했던 기본적인 어떤 변수들을 그냥 우리가 픽스드 고정 효과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랜덤 이펙트와 픽스드 이펙트가 동시에 고려됐다고 해서 혼합 효과 모델, 이렇게 믹스드 모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까지. 지금 아직 현자 타임 아직 안 오셨죠? 네. 현자 타임 안 오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타임이 살짝 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반 그 4년짜리 통계 프로그램 돌리면은 통계학과에서는 많이 가야 일반화 선형 모형까지입니다. 많이 가야. 네. 많이 가야 선형 모형. 이 로지스틱 포화송을 조금 살짝 맛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는. 근데 통계 그 커리큘럼이 좀 바뀌어야 되긴 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일반화 혼합 모형으로
넘어가야 돼요. 랜덤 이펙트, 픽스드 이펙트 모델은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있는데 수업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베이즈 모델을 하고 있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해요. 이것도 안 되는데 지금 우리는 사실은 4년 동안 여기서 놀고 있는데 실전에서는 베이즈 모델을 지금 수업 강좌를 열어놓고 하고 있으니 그 견우와 직녀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어. 그래서 못 만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 논리가 있는 건데 여기까지 가려면 이게 왜 써야 되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반화 혼합 효과 모형커녕 일반화 선형 모형도 명백하게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가려고 하니까 베이지안 얘기 나오는 순간 뇌 정지 상태 빵 오는 거죠. 심정지 상태. 당연하죠, 사실은. 실전에서 쓸 수가 없어요. 이해가 너무나도 이제 단계별로 다가와야 되는 그런 단계가 이제 중간에 결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베이지 모델은 왜 써야 되니까에 대한 이 짧은 답변은 뭐냐면 일반화 혼합 모형 경우에 개체와 예를 들어서 개체별 자 여기서는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 이 텍스트북에서는 하나의 그 종자 수를 고려합니다. 종자 이 플랜트 이 식물에서 종자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 종자에서 그 종자 수 카운트죠.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일반 화선형 모형을 고려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의 식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식물에서 여러 번 측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종자 수가 그 카운트 그 카운트 자체가 그래서 그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식물의 개체차 식물마다 나오는 개체차가 첫 번째 나오고 그리고 그 식물이 또 이제 하나의 화분에서 여러 개의 식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분별로 또 따로 고려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장소별로도 고려해줘야 되고 식물 개체별로도 고려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그 추정 모습 그 개체만큼 또 추정해줘야 돼요. 개체가 많아야 또 그리고 화분이 많아. 그러면은 추정해야 될 모수가 너무 많아져요. 지금 일반적으로 모델 한 추정 모수 한 10개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논문 쓰는데 추정 모수 뭐 5개, 뭐 10개 이사입니다. 진짜 많아요, 10개. 그 이상 못 늘립니다. 근데 이 기본적으로 픽스드 이펙트 모델에 10개 들어갔는데 랜덤 이펙트에 들어가야 되는 개체차, 장소차가 뭐 한 20개야.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추정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추정하는 데이터 옵저베이션은 정해져 있고 데이터 옵저베이션이 작은데 모수가 굉장히 많아요. 예, n은 작은데 자 이런 경우 많죠. n은 작은데 추정해야 될 모수가 이렇게 큰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회귀 모델이 안 돌아갑니다. 이 소위 말해서 그 리니어 알지브라 풀랭크가 아니라서 안 돌아가. 근데 이거를 해결을 하면 어떻게 또 해결해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 추정된 이 추정량의 분산이 너무 커요. 그거를 이제 표준 오차라고 하는데 표준 오차가 스탠다드 에러가 너무 커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 이미 관측이 100개인데 추정 모수가 50개다. 이미 사입입니다. 그냥 이제 향후에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만났는데 모수가 50개인데 데이터가 100개입니다. 이거 뭐 더 이상 진행할 것도 없는 거네요, 사실은. 이미 말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통계 패키지 돌리면 결과가 나와.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이비가 또 계속 발생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모수를 그때마다 추정하려고 해도 어쨌든 꾸역꾸역 했어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부정확해지니까 이 문제를 모아서 한 번에 여기서 나오는 이 Y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문제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랜덤 이펙트 픽스드 모델이 이게 개체수 장수차가 너무 많아져서 복잡해지는 문제 이 문제를 한 방에 모두 모아서 끝내버릴 수 있는 것이 베이지안 모델이에요. 그래서 베이지안 모델은 만병통치약이다.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난 베이지안으로 가겠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 왜 가야 되는데? 라고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왜 베이지안을 갔는데 그 문제가 되죠. 그런데 베이즈 모델은 베이지안 기법의 추정 반문론, 베이즈 모형은 한 가지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 치명적인 단점은 무엇이냐면 이 컴퓨팅 리소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컴퓨팅 리소스가 작으면은 이제 이거를 정밀하게 추정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베이지 통계학의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팅 리소스가 점차적으로 강해지고 그리고 이 관련한 컴퓨터 리소스가 강해지고 데이터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베이지안 하면은 진짜 그렇게 봤습니다. 이 통계학과 통계학 기반 프리퀀티스트 기반에 있는 꼬장꼬장한 분들이 베이지안 한다 그러면은 이놈 자식 어디서 이놈 자식 여기 겸상하려고 그래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어디서 사이비하는 애들 이 마치 이 그런 시골 가면은 그런 경우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지하실에다가 이 탁자 의자 해놓고선 벽에 기대고 이렇게 이렇게 치과 기계 사가지고 어떤 아저씨들이 이렇게 치과 치료해주는 사이비 치과 의사들이 있대요. 아직도 거의 그 수준으로 보는 치과 의사분들이 그런 사이비 그 의술을 하면 얼마나 이렇게 가당치 않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게 베이지안 하신 분들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통계학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게 명실상부하게 베이지가 확 떠버렸습니다. 명실 떠버리고 이제 그 근본 이유는 뭐냐면 베이지 모델이 현실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됐어요. 유용하게 프리딕션 그 애큐러시가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이유는 여기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향후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챕터 한 10 정도 됐을 때 왜 베이지 모델이 현실의 프리컨티스트 기반의 이 모델을 이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저기 학생님 혹시 그 간단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베이지가 강력해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런 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전히 선형이라든가 일반화 선형 모델이 사용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 그러니까 베이지가 강력하지만 여전히 얘도 쓸모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는 여전히 베이지가 아니라 뭐 예전에 썼던 뭐 선형이라든가 일반화 선형으로 가야 되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런 것도 있을까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네, 아주 훌륭한 질문. 첫 번째 이거는 후수를 하게 되는데 베이지 모델은 아주 체계를 흔들어 버리는 가정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베이지 모델 체계를 흔드는 가정이 뭐냐면 이게 사실은 철학적으로도 연결이 된 문제인데 프리컨티스트들의 기본 관점은 뭐냐면 절대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진리.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 전체 학생의 평균 혈압, 평균 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절대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절대 진리가 있겠죠. 파퓰레이션이 뭐 예를 들어서 5만 명이면 5만 명의 평균 키에 절대 진리가 있죠. 5만 명 다 조사하면 평균 키 나오잖아요. 맞죠? 그런데 베이지단 통계는 웃긴 게 절대 진리가 없어. 그것조차도 그 모수조차도 확률 변수야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모수가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그 모수가 갖는 추가 정보를 거기다가 개입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뭐 한글이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프리컨티스트들이 안 받아들이는 게 된 거죠. 기본 철학 자체가 프리컨티스트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베타 1, 베타 0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추정하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절대 진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절대 우리가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활용하긴 하지만 이 절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내기 위한 이 추정량이지. 근데 그 절대 진리가 만약에 변동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사실 의미가 사실 많이 없어져.
근데 절대 진리가 변동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이지안 방법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거를 못 받아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거는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예. 어떻게 절대 진리가 변동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절대 진리가 있고 그 절대 진리를 추정하는 거지 어떻게 추정한 절대 진리가 또 변동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절대 진리가 변동하기 때문에 그 변동하는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 베이지안에서 말하는 이 prior information이에요. prior density. 사전 분포에 대한 가정이 여기서 개입이 되게 돼 있어요. 사전 분포. 그 모수에 대한 분포 가정. 그 모수에 대한 분포 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모수에 대한 분포 가정은 사람이 해줍니다. 또 웃긴 게. 예, 사람이. 이거는 이 모수는 이런 분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프리 컨테스트 입장에서는 이게 또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네 맘대로 거기 모수에 대한 분포를 네가 만들어 놓으면 이게 소위 사이비 통계인데 이게 무슨 또 헛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분기탱천하는 거죠. 저의 사부님께서 이쪽 프리 컨테스트 한복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인정 안 해주죠. 지금도 이게 무슨 헛소리. 물론 돌아가는 걸 알고 그 논리 어떤 이 수리적인 측면에서 돌아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 근데 철학 자체를 도저히 난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저는 그럼 저의 입장은 뭐냐? 저는 그런 철학이 없어요. 저는 배고파요. 밥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다 받아들입니다. 저는. 예. 아직 그 수준까지 가려면은 아직 멀었어요. 저는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돼. 아직 저는 주니어입니다. 주니어. 그래서 그렇게 대가분들이 이제 그런 철학을 논의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하지만 그 논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약간 사이드로 넘어가면 사람이 사고방식하고 연결돼 있어요. 절대 진리.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프리 컨테스트가 될 확률이 높아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버려서 절대 진리 없고 그때 변하는 거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베이지안 방법론을 좋아합니다. 이게 또 사람 성향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재밌죠, 되게. 그래서 나중에 그것만 조사해도 굉장히 베이지안 방법론을 이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무신론자의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가 이거 보면 유의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 본 것만 해도 그래요. 제가 이 통계밥 오래 먹지 않았습니까? 예, 통계쟁이 되었는데 통계의 이 여정을 걷다 보면서 많은 사람들 그동안 만났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자기의 사고관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세계관. 하다못해 뭐 애니메이션도 세계관이 있는데 이 통계학이 세계관이 없겠습니까? 세계관이 있지. 그래서 그런 세계관으로부터 출발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이 베이지 모델은 사전 분포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개입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컴퓨팅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단점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베이지 모델이 여기 일반화 혼합 효과 모형보다는 이제 덜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면은 논문 쓰려고 하는데 너 그 가정 왜 그렇게 했어 물어보면 또 답변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싫거든. 그러니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냥 일반화 혼합 효과 모형 이용해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것하고 연결이 약간 돼 있어요. 공동 환상, 예, 특정 분야의 세분화된 내론. 이 영역에서는 우리 학문에서는 일반화 혼합 효과 모형 쓰면 돼. 이게 내론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내론이 정착된 곳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통계학 배웠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갖고 뭐 기관단총 무장해갖고 막 이렇게 유협해 안 통합니다. 예, 장난치지 말라 그래요. 예, 그 내론으로 똘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통계학자들이 뭐 돌멩이를 던져봤자 파문 안 일어나요. 그게 이제 현실이에요.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함구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 알았어 잘해봐 이렇게 돼. 속으로는 이게 뭔 짓이야 이게 도대체. 네. 이게 뭔 짓거리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통계학 출신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이러한 고민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돌멩이 던지지 않기 때문에 아니 뭐 내가 돌멩이 던져봤자 뭐 통하지도 않는데 그럴 바에 공부 안 해. 통계학과 학위만 그냥 얻고 그냥 졸업해도 회사에서는 뭐 그냥 패키지 프로그램 돌리면 그냥 어느 정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데 이렇게 돼버린.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 논리에 넘어가는 바람에 통계학과 졸업해도 시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못 올라갑니다. 예, 정밀하게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소위 얼치기로 공부를 하는 거죠. 얼치기로 공부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고수로는 못 간다. 중수로 계속 살아남게 된다. 근데 중수도 잘하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중수도 잘하는 건데 고수까지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예. 이 수업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이 수업을 열심히 들은 거는 이제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좀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 이제 또 현타 오니까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사실은 짧은 뭐 1시간 얘기한 거지만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을 많이 전달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것에 50%만 이해해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하나씩 제가 좀 구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점검해가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앞으로의 발전은 이제 우리는 이 베이지안으로 가기 위한 베이지를 도대체 왜 써야 되고 왜 베이지가 활용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한 단계씩 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기본 전제, 기본 통계 개념을 하나씩 잡아 나가겠습니다. 확률 변수는 뭡니까? 라이클리후드는 뭡니까? 테스트는 뭡니까? p-value가 뭡니까? 통계량이 뭡니까? 이런 기본적인 개념도 하나씩 잡아가면서 갈 테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따로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내 인생에서 마지막 개념 정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을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강의는 없어요. 예, 진짜 없습니다. 저는 아주 지금 선행을 베풀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